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이 곧 언론 매체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언론사 사장을 잡아가지거나, 언론사의 비리를 캔다면, 그게 바로 언론 자유를 탄압한다고 그러는데, 그 언론 자유가 탄압된 게 아니라 언론 사주가 탄압받은 거고, 언론 사주가 참, 그 법을 위배해서, 추국을 당하고 있는 거고, 언론 매체가, 사장 당국에서 문제 삼은 거지, 그것이 바로 언론에 대한 탄압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언필증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언론 자유에 대한 논의를 때 가장 중요한 다큐멘터리로서 하친스 보고서를 들고 있는데, 하친스 보고서의 위원회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위 전 세계에서 언론의 자유를 가장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는 그 기록이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 미국의 국회는, 의회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도 제정하면 안 된다. 그 수정헌법 제1조 아닙니까? 과거 이승만 대통령 시대, 박정희 시대, 심지어 소련의 스탈린 헌법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랬거든요. 단 그 법에 저촉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만 만들면 얼마든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 시행착오 때문에 그 미국의 수정법 제1조는 아주 원천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어떤 법도 만들면 안 된다고 못 박아놔버렸어요. 그 수정법 제1조 해석에 있어서도 하친스 커미티의 그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보장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일반 시민들이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권리, 표현의 자유지, 언론, 비즈니스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언론 매체가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기업으로서 상업 활동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비즈니스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반 그 비즈니스와 마찬가지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어느새 신문사나 방송사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가, 언론 기업이 언론 그 자체와 동격시되다 보니까 언론이나 언론사나 언론사주에 대한 어떤 그 입법 행위에 대한 조치도 마치 언론 그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하나의 간섭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 소지가 우리들의 일상적인 그 애매한 어느 사회에서 원인이 있는 겁니다. 선진호고 일본의 와세다 대학 동창이셨던 분인데, 그분은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중퇴하셨는데, 일제 말기에 그 안막 씨가 옥에 갇히고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들은 얘기로는, 그래서 최승희 씨가 남편을 어떻게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뭐 전국 수녀 공연한다. 그때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아마 5학년쯤 추승희 모형을 보고서 그때 굉장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방후에는 추승희 제자들이 우리 고향에도 그 김묘시라고 하는 무용연수에서 그래서 음악 무용의 세계는 집부터 가까이 했던 세계인데, 제가 그 특파원 생활을 하면서 그때는 무슨 혼자 가 있기 때문에 올 아라운드 모든 걸 다 가봐야 되는 신문사 특파원이 돼서 인스부르크 동계올림픽 때 가서는 또 며칠 전부터 동계올림픽 공부해가지고 그것도 보도해야 되고, 그런 거 하면 마치 제가 있었던 그 백림이란 그 도시가 마치 유럽적인 음악이랄지 공연 예술의 중요한 메트로폴리스고, 그런 데서 남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쉽게 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명연주랄지 훌륭한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래서
1970년대 처음 대만에 가서 그 고궁박물관을 보고 며칠 동안 있는 동안 처음 하루 이틀은 그 중국 문화에 압도가 됐어요. 중국 문화에 그 지극히 크고 지극히 작고 지극히 정교하고 지극히 섬세한 그 중국 문화에 압도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대만에서 며칠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그 중국 문화의 그 세계 속에 있기가 불안해서 어서 빨리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강력한 충동을 느끼게 됐어요. 저는 그때 중국에 가서 제가 한국 사람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중국 문화는 모든 면에서 저한테는 너무 시끄럽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제가 그 차이니즈 바로크란 말을 많이 쓰는데 중국의 음악도 시끄럽고 중국의 조각도 시끄럽고 중국의 건축도 시끄럽고 중국의 술 향기도 시끄럽고 중국의 의상도 시끄럽고 중국의 백킹 오페라 경극도 시끄럽고 그런 시끄러운 중국 문화 속에 내던져지고서 며칠 지내다 보니까 그때 비로소 한국 문화가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 하는 걸 비로소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조선조 건축이랄지 조선조 목기랄지 고려 청자나 이교 백자 또 우리나라의 음악 우리나라의 의상까지도 그래서 그러한 우리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쇠국 그럽니다만 19세기 말까지 얼마 동안 그 서양 세계, 그 해양 세계에 대해서는 쇠국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과거 수천 년 동안 중국 문화에 대해서는 문화를 활짝 개방하고 중국 문화를 수용해왔거든요. 그런 속에서 우리들의 그 선인들이 끊임없는 중국 문화의 접촉 속에서 한국의 목기랄지, 한국의 자기랄지, 한국의 회화랄지, 한국의 음악이랄지, 한국의 건축을 창조했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고 언제나 중국 문화와의 끊임없는 대결 속에서 한국적인 걸 찾자는 것이 바로 추사의 그 글씨요, 이조 백자요, 조선 목기요, 우리나라 판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학생들한테 합니다만은 개인이나 집단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살아남는 겁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가치라는 것은 서바이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희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특히 한 민족 공동체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장수한다는 거야말로 최대의 업적이라 생각해요. 그렇게 본다면 중국처럼 막대한 막강한 그 대륙의 한쪽 모퉁이에 붙어서 또 바다 건너서는 일본과 같은 고전적인 침략적인 해양 세력과 대처하면서 과거 중국을 지배하기까지 했던 수많은 중국 주변의 변방국가들이 몽고원, 청일원 그렇게 군사적으로 위력을 떨치다가 결국은 역사 세계 속에서 사라져버렸는데 한국은 그런 군사 대국이 되어버린 일은 없지만 그런 중국의 그 막강한 영향을 늘 받으면서도 그 수천 년 동안이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했다는 것은 우리 한민족이 대단한 성취다. 한국 민족과 한국 문화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장수를 누렸다, 서바이벌했다는 것은 그게야말로 우리들의 최대의 성취가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압도적인 중국 문화와 대비해서 우리들의 고유한 문화를 과시할 수 있는 찬란한 역사를 가졌고 특히 우리가 역사를 회고해본다면 15세기 한국 문화라는 것은 천문학이나 어문학이나 음악이나 약학이나 의학이나 세계 수준을 앞질렀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세종대 한국 문화라는 것은 이건 참 한국 문화의
중흥기라 해서 저는 과장이 아니기로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18세기 영종조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문화의 중흥기를 맡게 되죠. 실학의 시대요, 진경상조 시대요, 중인들의 시가집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예언 비슷한 일을 해왔어요. 한 10여 년 동안. 과거는 몰라도 15세기부터 보더라도 한국 문화가 좀 크게 활짝 꼽히는 그런 중흥기가 300년 만에 되돌아오는 그런 주기를 본다. 인프라라고 할까요? 집안이 매우 훌륭하게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걸 이룩한 것이 저희들 물러나는 20세기를 살아온 그 세대들의 저는 그렇게 장담합니다만은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60, 70년대 그야말로 그 단군 이래 5천년 동안의 가난을 털기 위해서 가진 어려움을 무릅쓰고 고도성장을 하면서 전 세계가 놀라는 그 놀란 경제발전을 통해서 산업화에 기반을 닦아놨다는 것이 하나요. 또 하나 80년대, 90년대 개발독재 체제 하에서 시민들의 그 맨주먹에 의한 민주화의 그 싸움이 결국은 오늘날 전 세계가 또 하나의 그 기적,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운 기적이라고 하는 정치 발전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와 같은 20세기 후반기에 성취한 경제 발전과 정치 발전, 그 산업화, 민주화라고 하는 경제, 정치의 토대 위에서 21세기는 그야말로 문화의 큰 개화기가 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랄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가져야 되고 또 정부나 기성사회는 그러한 문화의 개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